2002년 7월 보스턴 레드삭스를 인수하고 새로운 구단주로 취임한 존 헨리는 취임 하루 만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8년간 보스턴 레드삭스의 단장을 역임하던 댄 듀켓을 경질한 것입니다. 꾸준하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2위를 찍고 있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뉴욕 양키스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게 번번이 밀리며 월드 시리즈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듀켓으로는 우승에 한이 맺힌 레드삭스 팬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시즌을 임시단장 체제로 마무리한 존 헨리 구단주가 차기 단장으로 점 찍은 인물은 바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단장 빌리 빈. 영화 머니볼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진 빌리 빈은 당시로는 생소했던 세부 매트릭스 분석 기법을 도입해 스몰 마켓팀의 한계를 극복하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오클랜드의 돌풍을 이끌던 단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메이저리그 단장 가운데 최고 연봉을 제시한 존 헨리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빌리 빈은 고심 끝에 잔류를 택했고 플랜 A가 무산된 헨리는 파격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경력은 물론 야구선수 경력도 전무한, 그것도 당시 만 28세에 불과한 내부 직원을 단장으로 승격시킨 것이었죠. 그렇게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거대 구단 보스턴 레드삭스는 새로운 단장을 맡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테오 앱스타인이었습니다. 1973년 뉴욕에서 태어나 보스턴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 브루클라인에서 자란 테오 앱스타인은 어릴 적부터 훌륭한 학업 성적을 자랑했던 수재였는데 예일대에 입학한 뒤 정치학, 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1995년 졸업 후 전공과는 무관하게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며 메이저리그 프런트로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후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홍보팀으로 이직한 앱스타인은 이 시기 샌디에이고 대학교 로스쿨을 다니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아이비리그 출신의 변호사라는 멋진 타이틀도 얻게 되는데요. 프런트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그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갔고 앱스타인의 명성은 2002년 보스턴 레드삭스의 새로운 주인이 된 존 헨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레리 루키노 사장과 함께 샌디에이고에서 일한 것이 프런트 경력의 전부인 앱스타인이었지만 새로운 레드삭스의 사장이 된 루키노를 통해 앱스타인의 능력을 자세하게 듣게 된 헨리는 부단장이라는 파격적인 직책을 제시하며 그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고 자신의 원래 계획이었던 빌리 빈 단장 영입이 실패하자 그는 더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 승진을 통해 테오 앱스타인을 단장으로 임명한 것이었죠. 헨리가 앱스타인을 단장으로 지명한 데에는 자신이 빌리 빈 단장을 높게 평가한 이유였던 세이버 매트릭스 이론을 빌리 빈 못지않게 잘 알고 있던 인물이 테오 앱스타인이라는 사실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그렇게 예일대 로스쿨 출신의 야구선수 경력도 전무한 만 28세의 테오 앱스타인이 보스턴 레드삭스의 수장으로 올라섭니다. 바야흐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연소 단장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를 바꾸면서 단장이 되었지만 서른도 되지 않는 초짜 단장을 향한 어쩌면 당연한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가 그를 향하고 있었고 유난히도 극성스러운 레드삭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성적, 더 나아가 월드시리즈 우승이었고 이를 위해 그는 빠르게 레드삭스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시켜 나갑니다. 댄 듀켓 단장 시절 큰 지출을 감행했던 만큼 레드삭스는 이로 인해 다수의 고비용 저효율 선수들이 존재했는데 존 헨리 구단주로부터 영입 전권을 약속받은 앱스타인은 빠르게 비효율적인 선수단을 정리하고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세이버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최적의 선수를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케빈 밀러, 빌 뮬러, 토드 워커, 그리고 오클랜드로부터 출루 머신이라 불리던 제레미 지안비를 영입한 그는 2003년 1월 페드로 마르티네스로부터 소속팀에서 론텐더로 풀린 고향 친구 한 명을 추천받는데 바로 데이비드 오티스였습니다. 육중한 체중으로 인한 둔한 몸놀림, 약한 수비로 인해 타 팀들의 외면을 받던 오티스였지만 앱스타인은 그가 가진 장타력과 출루율에 높은 평가를 내리며 오티스와 1년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선수단 재편에 박차를 가하던 앱스타인은 또한 거듭된 좌절로 인해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보스턴 레드삭스 구단 내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것에도 심혈을 기울이는데 그것은 바로 레드삭스의 단장이 된 이상 그가 반드시 깨야만 하는 대상이자
오랜 기간 레드삭스 선수들과 팬들을 지배하고 있던 단 하나의 단어, 밤비노의 저주였습니다. 1901년 창단 이후 1918년까지 무려 5번이나 월드 시리즈를 제패하며 명실상부 20세기 초반 명문팀의 입지를 다지고 있던 보스턴 레드삭스는 새롭게 지은 구장 페네이 파크를 건설하는 데 빌린 융자를 갚기 위해 팀 내 간판 타자인 한 선수를 12만 5천 달러라는 헐값에 뉴욕 양키스에게 판매하게 되는데, 그 선수의 이름은 베이브 루스, 그의 별명은 이탈리아어로 아기, 어린이를 뜻하는 밤비노였습니다. 1918년 투타 겸업을 하며 13승 11홈런을 기록, 투수 홈런왕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베이브 루스는 본격적인 타자 전향 첫 해였던 1919년에는 29홈런을 때려내며 당시 메이저리그 최다 홈런 신기록을 경신한 말 그대로 리그 최고 선수이자 슈퍼스타였는데, 베이브 루스를 두고 트레이드를 단행한 두 팀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는 이후 극명하게 엇갈린 행보를 걷게 됩니다. 베이브 루스가 뉴욕 양키스 이적 첫 시즌이었던 1920년 54홈런, 이듬해인 1921년에는 무려 59홈런을 때려내는 등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선수를 향한 커리어를 이어가는 동안 아메리칸 리그 만년 하위 팀이었던 뉴욕 양키스 역시 월드 시리즈 통산 27회 우승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 구단의 입지를 확고히 합니다. 반면에 팀 내 최고 선수이자 리그 최고 슈퍼스타를 헐값에 넘겨버린 레드삭스는 1933년까지 무려 15년 연속 5할 미만 승률이라는 비참한 성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8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4번밖에 월드 시리즈에 오르지 못했고, 그마저도 모두 패배하며 더 이상 우승과는 연을 맺지 못합니다. 특히 뉴욕 매츠와의 1986년 월드 시리즈에서 3승 2패로 앞선 채 맞이한 6차전 연장 10회 말 동점 투아웃 상황에서 1루수 빌 버크너가 믿기지 않는 끝내기 알까기 실책을 저지른 뒤 거짓말같이 7차전마저 패배하며 우승에 실패하자 언론들에 의해 밤비노의 저주가 언급되기 시작했고, 이는 앱스타인이 부임한 2002년에도 여전히 보스턴 레드삭스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주 고속도로에서 발견되는 리버스 커브라고 쓰인 표지판을 리버스 더 커스라고 고쳐 쓰는가 하면, 보스턴 근교 윌리스 연못에 빠진 루스의 피아노를 건져 다시 연주하며 저주가 풀릴 것이라며 인양 작업을 펼치는 등 밤비노의 저주를 풀기 위해 구단과 팬들이 미신이나 신앙의 힘을 빌린 것과 달리 앱스타인은 저주란 단지 보스턴이 우승하지 못한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덮어두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통계가 바탕이 된 냉철한 분석,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강점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현장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스타 선수 중심의 개인주의가 아닌 팀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며 구단을 둘러싼 모든 부분에 있어 변화를 단행한 앱스타인의 운영 방식은 시즌이 시작되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지안비를 제외하고 그가 데려온 대부분의 선수들이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기존의 매니 라미레즈와 노마 가르시아 파라, 그리고 제이슨 베리텍까지 터지면서 주전 라인업 9명 전원이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는 등 보스턴은 라이브볼 시대 이후 역대 최고 기록인 4할 9푼 1리라는 비현실적인 팀 장타율을 달성하였고,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와일드카드로 진출한 디비전 시리즈에서 오클랜드를 꺾고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라이벌 뉴욕 양키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7차전 8회까지 한 점 리드하며 월드 시리즈를 눈앞에 두고 있던 그들은 그러나 믿었던 에이스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호사다에게 동점 2루타를 얻어맞았고, 이어진 연장 10회 팀 웨이크필드가 에런 분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며 또다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임 첫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저주를 푸는데 실패한 앱스타인. 하지만 2003년의 패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고, 그는 결정적 패착이 된 페드로를 89에서 교체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지 않은 브래디 리틀 감독을 경질, 새로운 감독으로 테리 프랑코나를 선임합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감독으로 재임하던 4시즌 동안 단 한 번도 5할 승률을 넘긴 적이 없는 실패한 감독인 프랑코나를 새로운 리더로 선임한 데에는 그가 오클랜드에서 코치 생활을 하면서 세이버 매트릭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만큼 단장인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고, 결국 이는 훗날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의 화력을 보여주었던 공격력 대비 부족했던 투수 보강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앱스타인은
애리조나로부터 커트 실링을 영입합니다. 2001년 22승 6패를 올리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사상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지만 2002년에는 부상으로 인해 단 8승에 그친 만 36세의 투수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선이 많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계인 모드가 아닌 페드로와 함께 팀의 원투펀치를 맡아줄, 그리고 월드시리즈 MVP를 차지할 정도로 빅게임 피처로서의 능력을 입증한 실링이야말로 누구보다 우승에 결실한 보스턴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실링에 이어 아메리칸 리그 구원 투수상 출신의 키스 폴트를 FA로 영입하고 아이오로까지 마이너리그에서 풀업해 투수진 보강을 마친 앱스타인은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4년 7월 31일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몇 시간 앞두고 결정적인 트레이드를 단행하는데 바로 레드삭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노마 가르시아 파라를 트레이드시킨 것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10년간 레드삭스의 간판 유격수이자 미국 여자 축구계의 슈퍼스타 미아햄의 남편이기도 한 노마는 레드삭스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 프랜차이즈 스타였기에 그를 내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바로 앱스타인이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팀을 상징하는 간판 스타임에는 분명했지만 이와 동시에 보스턴의 약점이었던 불안한 내야 수비의 주범임을 인지한 앱스타인은 그를 내보내기로 결정했고 이는 당연히 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골든글러브 출신 유격수 올랜도 카브레라와 일루수 덕 민케이비치의 합류 이후 내야 수비가 안정된 보스턴은 후반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고 앱스타인에게 심한 반감을 보이던 팬들 역시 결국 그의 결정이 옳았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시즌 98승 64패를 기록한 레드삭스는 와일드카드를 통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었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애너하임 에인절스를 3대0으로 셧아웃 시킨 그들은 챔피언십 시리즈에 나서게 되는데 그곳에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숙명의 라이벌 뉴욕 양키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끝내기 패배의 아픔을 되갚기 위해 절치부심한 보스턴 레드삭스는 그러나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1, 2차전과 홈 페네이 파크에서 열린 3차전까지 내리내주며 치욕적인 3연패를 경험하는데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7전 4선승제 시리즈에서 3연패를 당한 팀이 내리 4연승을 거둔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레드삭스 팬들이 또다시 밤비노의 저주를 떠올리며 좌절하고 있던 그 순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서 펼쳐진 4차전 9회 말 한 점 뒤진 가운데 상대 투수는 양키스가 자랑하는 리그 최고의 클로저 마리아노 리베라. 모두가 시리즈 종료를 예상하던 그때 시즌 중반 앱스타인이 트레이드를 통해 데려온 데이브 로버츠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더 스틸에 성공한 뒤 뒤이어 터진 적시타에 홈으로 들어오며 경기는 연장으로 향했고 새벽 1시를 넘어가던 12회 말 오티스가 끝내기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반전의 서막이 열립니다. 5차전 레드삭스는 또다시 리베라에게 불론을 안기며 연장으로 끌고 갔고 4차전의 영웅 오티스가 14회 말 또다시 끝내기 안타를 터뜨리면서 시리즈를 양키스 스타디움으로 끌고 갑니다. 6차전 선발로 등판한 커트 실링은 부상 속에서도 7이닝 1실점 역투를 펼쳤는데 당시 부상당한 발목으로 인해 그가 신었던 양말은 피가 번져 있었고 그의 블러디 삭스 투혼에 전의가 불타오른 레드삭스 선수들은 기어코 시리즈를 타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운명의 7차전 오티스의 투런 홈런으로 2점 앞선 가운데 맞이한 2회 초 보스턴의 1사 만루 상황. 시리즈 29타수 3안타를 기록하며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던 조니 레이너는 믿기지 않는 그랜드슬램을 터뜨리며 사실상 경기를 끝내버렸고 그렇게 보스턴 레드삭스는 라이벌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기적과 같은 메이저리그 최초의 7전 4선승제 역수입을 달성하며 월드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영원한 라이벌 뉴욕 양키스를 기적과 같은 3연패 후 4연승으로 꺾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월드 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4대0으로 수입하며 무려 86년 만에 감격적인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달성. 자신들을 지독히도 괴롭혀온 밤비노의 저주를 드디어 깨는 데 성공합니다. 신들린 경기 운영을 보여준 테리 프랑코나 감독을 비롯해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데이비드 오티스, 커트 실링, 데이브 로버츠 등이 모두 앱스타인의 작품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86년간 레드삭스 구단을 넘어 보스턴이라는 도시를 짓누르고 있던 저주를 풀었던 것은 결국 30이 채 되지 않은 아이비리그 출신 천재 단장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앱스타인은 보스턴 팬들의 한을 풀어준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우승 후에도 기량이 떨어졌다고 판단한 데릭 로우, 페드로 마르티네스 등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2005년 드래프트에서는 클레이 버콜츠, 자코비 에스버리 등 신들린 드래프트 픽 능력을 과시하며 팀 개편에 박차를 가한 앱스타인은 3년 뒤인 2007년 또다시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단장 반열에 올라섭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레드삭스와 앱스타인의 관계는 2011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고, 당시 전반기 순항하던 레드삭스의 후반기 거짓말 같은 성적 하락과 일명 치맥 스캔들로 대표되는 팀 케미스트리의 붕괴, 이로 인한 프랑코나 감독의 사퇴가 이어지며 보스턴에서의 앱스타인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이 느껴지던 그때,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앱스타인에게 전화를 건 주인공은 보스턴 레드삭스만큼, 아니 그 이상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던 시카고 컵스였습니다.